네, 국제통상법 오늘부터 좀 녹화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국제 공법 개념이 이제 국가 책임 문제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이제 국제법 주체일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국제법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매저를 통해서 그것이 그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때 그 우리가 국가 책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 미치는 영역 외에 다른 나라의 어떤 나라라는 또는 정부라는 그 추상적인 하나의 그 개념에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직접 손해의 경우라고 그러고, 그런 나라나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더라도 그 나라나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어떤 private person의 개인의 어떤 또는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전부 국제 문제화 될 수 있는데, 다만 간접 손해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국제법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어떤 국내적으로 구제를 추구하고 그 구제 수단을 전부 완료한 다음에 그래도 개인이 원하는 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게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플로마틱 프로텍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국제국이 그 문제를 비로소 국제 문제화해서 국제법의 주체로서 가해 국가에 대한 어떤 레머디를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외교적 보호권 문제와 국가 책임 문제가 결국은 이제 결부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이 많은 이제 변화를 겪고 왔는데 통상법 분야는 어떤 개인의 그 권리 구제를 일단 완료해라 라는 그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을 없앰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개인의 간접 손해 문제가 국제 문제화 돼서 그 WTO 패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중간 허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 분야는 그 개인이 직접 외국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다이렉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거쳐서 반드시 그 문제가 국제화되는 그런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그런 문제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고 개인이 직접 다이렉트 클레임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하게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투자 분야는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신속한 분쟁도 추구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투자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럼 이제 통상법 분야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통상법이 이제 출범한 기본 그 경제학적인 원리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학적인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제 비교 우위 이론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은 교역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역을 하고, 그러한 그 교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법 체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과연 어떻게 작동해서 교역의 이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못난 나라라도 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라도 특정한 나라를 지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B라는 나라라도 아무리 잘난 U라는 나라와 교역을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교역 조건이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어서 그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자유교역 체제를 이루는 게 결국에는 서로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윈윈 시츄에이션을 항상 가져온다.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교역 개념을 가지고 이 이론이 출발을 했고, 우리가 이런 그 비교의에 입각한 교역의 이익을 거두는 그 사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나보다 월등한 나라와 자유교역을 하면 나만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트레이드라는 걸 이해할 때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론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그 서로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굉장히 그 국가의 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비교의라는 게 결국은 교육의 이익을 가져오는 굉장히 소중한 소스고, 그 비교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어 왔던 건데, 물론 이제 부가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건데, 비교의를 이제 가져오는 그 이유가 기술 수준의 어떤 차이, 이것 때문에 기술이 좀 더 발달한 A라는 분야의 기술이 발달한 국가는 A라는 산업에, A를 생산하는 산업에 비교의가 있는 거고, B라는 기술이 좀 더 발달한 나라는 B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에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비교의의 원인이고, 그게 결국은 교육의 이익을 가져오는 이제 소중한 소스다. 그렇게 리카르도 자신은 얘기를 했는데, 헥셔 올린 같은 학자들은 이제 그 부존 자원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노동이 풍부한 경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노동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좀 더 싸니까. 그래서 결국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비교의익을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이제 비교의익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표적인 그 생산 요소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그 교역의 이익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입증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근데 쿨그만이나 킨델버거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걸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통적인 이론이 맞다면 미국이나 EU처럼 노동과 자본의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기술 수준의 발달 정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그러면 교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교역의 볼륨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유사하니까. 근데 실제로 트랜스 애틀란틱 그 교역의 볼륨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과 EU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레이드 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뭐 그런 노동과 자본, 뭐 기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이코노미 스케일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지요. 규모의 경제가 뭐죠?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 또는 전공할 학생, 규모의 경제가 뭐죠?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많아진다. 왜? 독점을 하니까. 뭐 생산 규모가 뭐 커져도 다른 회사들이 또 많이 있으면 독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량 생산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 조금 생산하는 그 규모가 작은 경제는 사람들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이런 걸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여러 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숙련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발달할 가능성이 많고, learning by doing이죠. 어떤 러닝 이펙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료 같은 것도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럼섬 구입을 하니까
재료 구입할 때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보다 대규모 생산이 생산비가 평균 생산비가 이제 다운될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점심 때 요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점심 때 어디 가서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식당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돼요.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있고 조금 큰 규모의 레스토랑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큰 규모의 레스토랑 가면 그 제품이 신뢰도가 높죠, 그죠? 신뢰성이 있고 또 비용도 쌀 수 있어요. 단가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 잘 모르는 데 가서 밥을 먹을 때 좀 이렇게 이 레스토랑이 좀 잘 되는 레스토랑인지 큰 규모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가 사실 규모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경제가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A라는 산업에 어떤 이유로건 먼저 생산을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규모를 굉장히 키우겠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산업의 이렇게 규모가 커져요. 근데 유럽은 반드시 그 산업에 똑같이 시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 다른 산업에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우연히. 근데 못난 사람은 도태될 테고 잘난 사람은 규모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A라는 산업의 규모를 이미 키웠고 저쪽은 B라는 산업의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 간에 이 나라는 A라는 산업에 비교 우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A보다 이쪽은 B라는 산업의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B보다 저쪽이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키우느냐.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형 자동차 분야의 규모를 키웠어요. 나라가 크고 사람들이 크고 짐도 많이 나르고 그러면 이제 대형 자동차나 화물 자동차나 이런 거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거에 생산 규모를 키웠겠죠. 그럼 미국은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 유럽은 중소형 자동차 그런데 이제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거기 규모의 경제가 있고 항공기도 이쪽은 저쪽 저쪽은 저쪽 어떤 기종별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동일 업종이라도 여러 그 모델이나 기종이나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 우위를 서로 나눠주면서 국제적으로 그 교육에 굉장한 중요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노동 자본 이런 테크놀로지 레벨 이런 걸로만 보는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그 교역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많이 그 볼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중상주의가 팽배하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드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서 특정한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 우위를 키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교 우위의 형성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어떤 분야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정치 체제나 국민들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또는 산업의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해서 트레이드 팔러스를 형성하는데 그 트레이드 팔러스가 비교 우위를 형성시켜 온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신흥공업 국가로 등장했다든지
우리가 많은 예를 반도체 강국이 됐다든지 우리나라도 중화학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온 이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트레이드 팔러시에 의한 비교율을 창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론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비교율을 결국은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간의 어떤 차별화를 가져와서 서로 다르면 교육의 이익이 큰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났다 내가 못했다가 아니고 너와 내가 많이 달라요. 다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 자원의 어떤 배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 내 기회비용이 굉장히 갈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교육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국가 간의 차이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게 이제 교육의 이익을 키우는 빵을 키우는 소중한 소스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여러 그 요인들 중에서 어떤 거는 그 나라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입히고 국제 경제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allocation of resource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어떤 요인은 왜곡을 많이 가져오고 어떤 요인은 왜곡을 별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별로 차별화해서 국제법이 좀 규율을 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나쁘다 그럴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요인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스라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응? 저걸 규제를 하겠어요? 문화와 전통이나 그 사람들의 생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오는 하나의 소스인데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교육의 이익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정부가 그 나라가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 분야에 정책 결정을 해서 그 산업을 키운다. 그래서 원래 내추럴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분야와 그 정부가 키우는 분야가 우연히 일치하면 그나마 국제 경제 정제 전체적인 그 allocation resource의 왜곡이 덜할 텐데 실제로 정책 결정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잘난 사람은 뭐하러 정부한테 로비를 하겠어요. 내가 잘났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유리한 분야인데 그냥 산업을 하겠죠. 근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게 내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로비를 할 유인이 더 많이 커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압력을 넣는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해서 나를 좀 정부가 보호해달라. 내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좀 키워달라라고 로비를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에게는 밥을 하나 더 주게 되겠죠. 이 때문에 저 마지막 소스가 초래하는 그 왜곡을 우리가 국제법이 좀 다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이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어떻게 국제통상법이 규율을 해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느냐. 그게 바로 이 안에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써 있는 모든 그 룰들의 기본은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중에서 왜곡을 일으키는 정도가 큰 거는 엄격하게 다자적으로 규율하고 작은 거는 덜 엄격하게 하고 해서 전 세계적인 다자 체제적인 optimum resource allocation을 이루도록 그럼으로써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그 소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뭐 한 나라가 취하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도 거기 취해가지고 보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서로 보복이 가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팔러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를 한번 이렇게 딱 나눠보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테립, 쿼타, 서브시디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망해가는 산업을 좀 정부가 이렇게 지지하거나 보호해 줌으로써 망하지 않게 국제적인 좀 경쟁을 갖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런 팔러시들인데 테립이라는 거는 테립이 뭐죠? 테립이 뭘까요? 관세라는 게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죠. 관세.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쓰는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통상 정책의 수단이 테립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화가 많이 된 나라라서 테립 수준이 굉장히 낮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낮은 나라가 갑자기 테립을 10%, 20%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그 추가적인 그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바로 늘어나죠. 내가 미국을 수출할 때, 이 제품을 가지고 미국을 수출할 때 옛날에는 2% 관세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10%가 더 늘어나면 12%를 내야 되니까 내가 그 나라 정부에 지불해야 되는 그 통관 비용이 10%만큼 늘어나는 거야. 직접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내가 엄청나게 부자라서 그건 내가 내고 말지 하고 내고 그냥 그 원래 가격대로 차지하면서 그 나라에 팔면 그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많이 살 텐데 내가 그렇게 항상 부자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어차피 내가 정부에 낸 그 10% 금액만큼 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나도 팔아야 되잖아, 그 나라에, 그죠? 근데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10% 싸게 샀는데 지금 10% 비싸게 사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테립이라는 거는 어떤 그 통관 시에 국경을 어떤 제품이 통과 시에 그 이제 통관이라고 그러죠. 관세 영역을 이제 통과시켜 줄 때 어떤 추가적인 그 금전적인 그 부담금을 매겨서 그거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떤 모니터리 차지를 하는 거죠. 철강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세탁기나 태양광 제품 수출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테립을 막 때려서 직접적인 교역 제한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탁기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세탁기의 경우에 완제품의 경우는 쿼타 같은 걸 또 결합해 가지고 120만 대를 쿼타로 정해서 120만 대 이내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 세탁기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매기고 120만 대 이후부터 수출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매겨서 막 서둘러서 120만 대를 수출해야지 그거 조금만 넘어가지고 121만 대가 된다. 120만 1대죠. 한 대죠. 그러면은 50%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20% 내는 거하고 50% 내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난 120만 대까지만 수출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테립과 쿼타를 결합하면서 이중 관세 제도를 마련해서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출 많이 해봐야 120만 대 대충 120만 대 중심으로 그게 형성이 될 테니까 그 이상의 수요는 국내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이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부품의 개수를 정해서 뭐 연간 5만 대까지는 뭐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이상은 50%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탁기라는 게 완제품을 들여와서 쓰다가 고장 나면 그죠? 부품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품에 또 관세를 매기면은 부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국내산 세탁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세탁기 삼성이 잘 돌아서 좋은데 고장나면 부품이 딸려. 그럼 그거 뭐하러 사겠어요. 미국산 월프를 사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일정한 그 전력 그 기가와트 기준을 정해서 그 이내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이상은 뭐 30%라는 고유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